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자세한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성급한 입법을 중재하고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잠시 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재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 건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에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다시 포함해야 한다는 건데요. 애초 지난주 발표한 합의문에서는 부패와 경제 범죄만, 그것도 검찰이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했는데 이를 번복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 합의를 이끌었던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두 범죄가 직접 수사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야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 지적이 많았다고 재논의 결정 배경을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서 당내 최고위 결과를 전달하며 합의문 재논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을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고, 권 원내대표는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서로 이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미경 의원 등 당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막장 타협안이라며 거세게 비판하자 결국 지도부도 재논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힘의 재논의 입장에 대해서 허위 날조 프레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 범죄하고 공직자 범죄 완전 저건 이 허위 애공 날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경찰이 대부분 다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박 원내대표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여야 합의대로 법사위에서 관련법의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박 원내대표도 박 의장을 만나서 검수완박 중재안의 국회 처리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부정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중재안을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 원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재논의 등에 대해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는 숙고하겠다며 여야도 합의 정신에 충실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문에 서명한 지 사흘 만에 여야가 강한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곧 만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대화와 협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열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40분도 진행되지 못하고 정회됐습니다. 애초 오후 2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여야 간사가 물밑 협상을 벌였는데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탓에 청문회도 속개되지 못하고 2시 순서는 수년됐는데요. 일단 인사청문 특위 간사 협의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속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오늘 안에 속개가 힘들 것 같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그렇다고 답해서 청문회 속개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발해서 사표를 낸 김호수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중으로 김호수 총장의 사표를 청와대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김호수 총장이 사표를 낸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김호수 총장은 오늘 오전에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재안은 검수완박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연계해 결론을 내놓고 논의하는 사법개혁은 선후가 뒤바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재안이 시행되면 바로 폐지하도록 한 공직자나 선거범죄 수사는 그동안 검찰이 능력을 인정받았던 분야라며 특히 선거범죄의 부실 수사를 우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의 것임은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안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김호수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앞서 김 총장은 중재안이 나오기 전날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해 검찰 구성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사전에 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김 총장은 박병석 의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중재안이나 여야 협의 과정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자신도 지난 22일 대검 청사에서 간부들과 회의하다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권력수사 관련 발언은 검찰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수사심의위원회 확대 취지에서 언급한 거라며 자신을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은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직 인수위 측과도 연락한 적 없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아직 취임 전이라 앞서가는 것 같다며 당선인이 검찰에 애정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대검과 자신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표를 낸 이상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김 총장의 사표를 청와대로 보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단 사표를 낸 고검장급 검사들의 경우 검토는 하겠지만 검찰의 업무 공백을 고려해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찰의 시간이기도 하다며 자신이 처음부터 강조한 수사 공정성이라는 화두를 검찰 구성원들이 많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는 기존 생각은 변함없다면서 국회 중재안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용산청사 5층에서 바로 직무를 시작하고요. 그날 정오부터는 청와대가 완전히 개방됩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먹고 사는 민생만 생각하겠다면서 다른 말들은 아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입장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는 듯한 다소 원론적인 발언만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센 입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오늘 점심쯤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해 검찰총장을 사퇴하며 했던 말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는 생각에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한다면서 국민의힘이 100석밖에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우려를 받들어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제원 실장은 당선인이 중재안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교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고요. 윤 당선인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를 묻자 너무 가정법이라며 좀 더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또 국가나 정부가 이런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네, 오전에 배현진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관련한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거라고 공개 경고도 덧붙였는데 장 실장의 발언은 이런 기류를 한층 더 강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상 제동을 걸었고요. YTN 취재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30분 정도 관련한 면담까지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가 어떻게 흐를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는데 큰 틀이 발표됐다고요? 네, 앞서 YTN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달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는 정오에 청와대 문을 완전히 열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방 초기에는 한시적으로 입장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하루 6차례 2시간마다 6,500명씩 하루 관람 인원을 39,000명으로 제한합니다. 사전 신청은 모레 오전 10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가능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단체 관광은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청와대 이전 TF 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74년 만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에서 국민 쉼터로 거듭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로 인해 단절됐던 북악산 등산로도 5월 10일부터 인원 제한 없이 완전히 개방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국방부 청사 5층에서 당장 근무를 시작하고요. 본 집무실은 국방부 이사와 리모델링을 마치는 6월 중순부터 사용할 걸로 TF팀은 예상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재 외교부 장관 공관을 일부 수리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취임 이후에도 서초동 자택에서 한 달 정도 출퇴근이 불가피한데요. TF팀은 7, 8km 정도 거리로 교통 통제에 따라 10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방을 빼주게 된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 또는 경호처장 공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당선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윤 당선인은 지금 서울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각종 현안과 향후 대통령실 인선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연구소의 국민 먹거리와 우리나라 경제, 보건, 안보가 다 담겨 있다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업에 대폭 지원을 하고 관련 규제는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헬멧을 쓰고 대형 공장과 건설 현장을 다녔듯 본인은 연구소를 많이 다닐 거라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백신과 이 치료제 개발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규제들은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많다,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제 2주 정도 남았죠.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원칙과 6대 국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운영 원칙은 공정, 상식, 실용이고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이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국정목표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또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 그 밑에 실천과제 520개를 정리했고 이는 다음 달 3일 윤석열 당선인 보고 직후 안철수 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이어서 중재안 역시 졸속
입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검찰개혁 목적 달성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을 박종훈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부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이 제59회 법의 날이더라고요. 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네, 검수완박 중재안. 이 중재안도 역시 당장 철회하라 이렇게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오늘 법의 날이다시피 인치가 아니라 법치,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은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법에 의한 지배여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다 결여한 위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실체적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까? 실체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되고 난 뒤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은 실체적 정의를 이루기가 힘든 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변협에서는 기존 법안의 문제점이 중재안에서 전혀 개선이 안 됐다. 그래서 졸속 입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기존 민주당의 안보다 그 중재안의 수사 공백 우려가 더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재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께서 조금 중간적인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보완 수사도 남아있고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여전히 중재안에서도 그 수사 공백 우려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예, 수사 공백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뒤집은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약초 노구리 사건, 재심 영화로 만들어진 그런 사건, 그것뿐만 아니라 치국 사건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런 것도 경찰에서는 다 무혐의였지만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결국 밝혀낸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 6개 중대범죄 가운데 고위공직자 사건 그리고 선거 사건 이게 빠졌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을 사실상 수사 못하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님께서도 이해 충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수사 부분은 경찰에 맡겨서 자신들은 가능하면 기소되지 않으려고 서로 합의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재안에서 부패, 경제 분야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길 때까지는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되더라도 새로 생기는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길인데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그동안의 검사들이 축적한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의 능력과 자질을 지금 검사들만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년 6개월 뒤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이 되고 나면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변협은 굉장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 인권 보호 측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결국 거학 척결은 힘들어지고 민생 사건 처리도 지연되면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인권, 피의자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피해자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 피해본 사람들에 대한, 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인권이 옹호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피해자에 대한 재판 진술권도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을 무시하고 오로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법익의 네.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찰관의 부실 수사나 또 소극적인 수사가 있을 경우에 검사가 보안 수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중재안을 보면 고소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이 부분으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부적절하고 또한 동일성, 단일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사 지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경찰이 올린 기록을 보다가 다른 파생된 범죄가 발생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고 한편으로 또 인지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막아놓은 잘못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요, 여러 가지 민생 사건에서 권한이 경찰 수사 권한이 강화되는 게 경찰인데 경찰 수사를 좀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 개혁이 나온 것은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검찰보다는 경찰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경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려면은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입법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주는 경찰의 통제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 나온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한변협에서는 이번 중재안이 그 검찰 개혁 목적 달성에도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단순히 경찰에 준다는 것이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기소만 감당하는 검찰로 만들겠다는 것은 검찰 개혁의 원칙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혁이 돼야 검찰 개혁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서 입법화되어야 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원칙에 따라서 검찰의 권력도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소 대배심이라든지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반 국민들이 이 기소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런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검수완박하면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부패 완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검찰의 수사 능력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검찰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법고시 내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얼마 안 되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수사하는 것하고 복잡한 법리를 잘 모르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지휘해야만이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었던 검찰의 기득권도 내려놓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화된 검찰도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검찰도 오로지 임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그렇고 모든 검사들이 임명을 받다 보니까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사장 직선제라든지 국민의 통제가 들어가면은 그런 문제는 많이 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예. 지금 중재안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합의를 철회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변호사협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변호사협회 입장에서는 지금 검수완박법, 중재법도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회관에 마련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법안의 잘못된 것을 계속 전파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과 함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변호사협회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1년 이상 중단됐던 대형마트 내 시식이 다시 허용되는 등 체험 마케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또 백화점 등에서 향수 시향과 화장품 테스터 사용도 재개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의 활력이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식이 재개된 대형마트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이마트 가양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이 다시 재개됐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이마트 가양점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시식 행사가 재개됐습니다. 특히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신선식품에 대한 시식 행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안전하게 시식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매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식품 지금 시식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스프리 골드키예요. 예. 네, 요즘 얼마나 오늘 많은 분들 좀 이용하셨습니까? 지금 첫날이라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동안 시식을 안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드셔보시고 또 많이 또 구매를 많이 하시네요. 예. 얼마나 신선한지 한번 제가 좀 먹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드셔보세요. 네. 조금 익으면 더 맛있어요. 아주 맛있네요. 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아주 신선한 지금 신선한 신선 제품들이 지금 시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매대와 이 시식이 이루어진 매대 사이에는 3m 이상의 간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얼마나 간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네, 3m 이상의 거리를 지금 걸어서 다음 시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대로 와봤습니다. 네, 이곳에서 어떤 시식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파인애플 시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시식 첫날인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예, 저는 오히려 긴장하고 그랬는데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식하는 사람과 시식하는 사람 사이에는 1m 이상의 간격이 띄어져 있고요. 그리고 시식이 이루어지는 코너와 코너 사이에는 3m 이상의 간격이 띄어진 채 시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 분위기 어땠는지 이마트 가양점의 영업총괄 모시고 한번 얘기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양점 영업총괄 김병걸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분위기 어땠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식으로 생동감 있고 활기찬 매장 분위기가 된 것 같아 매출 상승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시식 행사라면 매출에도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나 영향이 있습니까? 시식을 할 경우 상품의 매출도 좋아지고 고객들도 반응이 좋아서 매출에 좋은 상승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 어떤 행사 또 준비하고 계시나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마트에서는 다양하게 지금 시식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지금 백화점과 그리고 뷰티 스토어에서도 지금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향수 시향이나 화장품 테스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이제 시향과 테스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신세백화점을 비롯한 백화점이나 헬스앤뷰티 스토어에서 다시 화장품을 신체에 발라 테스트를 해보거나 향수를 직접 뿌려보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이런 추세에 맞춰서 주말마다 이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봄 트렌드에 맞는 메이크업 방법을 소개하는 메이크업 쇼도 재개했고요. CJ 올리브영은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자유롭게 테스터를 체험해 볼 수 있게 하고 테스터용 종이와 화장 소품도 계속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이렇게 거리두기 이제 일상 회복 조치가 매장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매출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식 행사가 재개된 이마트 가양점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조금 전 저희 취재기자가 마트에서 키위를 시식했는데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기차와 마트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허용이 됐습니다. 또 극장에서도 상영관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허용이 됐는데요. 이번엔 서울 도심극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다현 캐스터. 네, 서울 용산의 극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한 손에는 팝콘을 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팔찌가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보면서 팝콘 먹기. 영화를 관람하면서 팝콘을 먹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인데요. 어제까지는 이렇게 상영관 밖에 특정 구역에서만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팝콘을 들고 상영관 안에서 영화를 보면서 팝콘도 함께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팔찌 보이시나요? 네, 특정 상영관에서 영화를 1,000원에 볼 수 있는 그런 팔찌인데요. 영화계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한국 영화 살리기 캠페인인 무비클럽 위크를 운영합니다. 이 팔찌는 현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요. 전국 100개 상영관에서 1,000원에 영화 감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암살, 안시성, 극한 직업 등 10편으로 최신 개봉작은 아니지만 명작들입니다. 오는 27일 수요일 문화의 날을 맞아 개봉작 할인 이벤트도 있는데요. 문화의 날은 원래 퇴근 시간대에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는 날인데 수요일인 모레는 일부 개봉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반면 회복이 느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한국 영화 산업 규모는 1조 200억 원 규모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 41%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음 달 범죄도시2 개봉을 기점으로 그동안 개봉을 미뤄왔던 한국 영화 기대작들이 잇따라 상영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일상 회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화 관객들로 활기찼던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한국 극장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용산 CGV에서 YTN 유다현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내일로 예고된 가운데 노사가 시한 전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동결했던 임금 인상 여부가 쟁점인데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네, 지금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협상은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난 건데요.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해서 타결이 금방 나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최대 쟁점은 임금 인상 여부입니다. 사측은 임금 동결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8.09%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서 노사가 임금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올해에도 또 임금을 동결하는 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타결이 이루어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내일 파업이 시작되면 버스 운행은 어떻게 됩니까? 노조는 합의가 도출이 안 되면 내일인 화요일 첫 차부터 운행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노조에 가입된 서울 시내버스가 7,200여 대, 전체의 98%입니다. 사실상 서울대 거의 모든 시내버스가 멈추는 거라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비상에 걸린 서울시가 파업에 대비해 비상 소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파업 돌입 시 지하철 운행을 확대합니다. 출퇴근 혼잡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막차는 자정까지 운영하던 걸 1시간 연장해 새벽 1시까지 운영합니다. 각 자치구는 비상수송버스를 투입합니다. 25개 자치구가 운행하는 비상수송버스는 436대로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139개의 노선에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개인 택시 부재도 완전히 해제해 버스 이동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가 향후 재판을 대비해서 국선 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은혜는 수사 초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경찰에 사건 당시 영상을 제출했는데 사고 3시간 뒤 편집한 흔적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이은혜가 사선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은혜는 검찰 조사 초기 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정도로 변호인 입회 여부를 중요하게 여겨왔는데요. 최근 가족을 통해 국선 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법원에 이은혜의 사선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은혜는 경찰 수사 초기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하기 직전 영상 여러 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해당 영상의 조작 여부 조사를 의뢰받은 영상 전문가는 윤 씨가 다이빙하기 직전 영상이 원본이 아닌 편집된 영상이라는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당 영상이 촬영된 시각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저녁 8시 17분인데 영상이 편집된 건 3시간쯤 뒤인 밤 11시 4분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 전문가는 갤럭시 기종으로 촬영한 영상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편집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삭제하기 위해 2차 가공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고의로 조작된 영상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은혜의 중학교 동창이자 도피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조력자 A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A씨는 이은혜와 조현수가 도피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최소 3차례 이상 이들을 만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의자들의 공개 수배 사실을 알고도 도왔다면 범인 은닉, 도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청문회를 진행할 때 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니, 좀 앉았다가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종필 총리사. 고건 신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세종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곳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위장전입이신 거죠? 예. 네, 앞서 뉴스 모두에 전해드렸는데 오늘 오전 예정됐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지금 원래 오후 2시에 속개될 예정인데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쭉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인사청문회 전국이 사실상 막을 올린 셈입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 이슈를 짚어봅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인데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열렸다가 사실상 정회가 됐고요. 오후 2시에 속개할 예정인데 지금 속개가 되면 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입장이 지금 워낙 강경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후보자별 인사청문회 일정부터 한번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보여드리고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 일정 보시면 25일부터 26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리고 28일 이상민 후보자, 이종섭 후보자, 29일 박보균 후보자, 5월 2일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진 후보자, 3일 또 정호영 후보자, 4일 권영세 후보자 이렇게 계속 거의 매일 이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청문회 전국이 시작된 겁니다. 먼저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자료 제출에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정의당이 불참했으니까 뭐 당연히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꼭 자료만 둘러싸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른바 검수완박법, 저는 그 표현은 그닥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주말 늦게, 일요일 늦게 갑자기 국힘에서 야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의총에서 양당이 수용했던 것을 지금 재의하겠다 그러고 대단히 불투명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전운이 다시 생긴 데다가 뭐 한동훈 법무장관 그 긴장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돌아서고 있는 조짐이 아닌가 싶긴 해요. 물론 한 총리 후보자에게 요청된 자료를 보면 좀 심한 것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자료 제출 요구요? 예. 네, 뭐 30년 전 부동산 계약서라거나 그 후보자의 별세한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이런 것들이 과연 꼭 지금 필요한가, 그리고 총리 인준에 꼭 필요한 사항인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전반적으로 전국 그리고 지방선거까지를 감안할 때 조금 강경하고 완고하게 돌아서는 게 지금 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정치적인 배경도 있는 것 같다. 여야가 기싸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실력을 검증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정해가 되고 속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은 보셨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른바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새 정부가 출범하기 얼마 앞둔 그런 상황이고 또 대선에 패배한 정당은 또 협조하는 게 또 일반적인 관례고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 박빙승부가 됐기 때문에 속으로 승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대선 불복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더더구나 또 바로 코앞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대선 연장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더더구나 지금 전국이 뭐 순탄한 것도 아닙니다. 검수완박법을 둘러싸고 지금 강대강 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청문회가 열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아직은 여당이죠. 그렇죠. 아직은 여당이고 앞으로 야당인데 미래의 야당 측에서 협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더더구나 지금 이런 문제는 지금 이제 청문회 같은 일반적으로 총리는 이틀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 인준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장관은 청문회를 안 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다시 요청하고 이래서 그냥 임명할 수가 있는데 총리는 반드시 청문회를 거치고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청문회는 사실은 국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의무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어 있고 야당에 의해서 제기된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 청문회 석상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그걸 응하느냐, 어떻게 그걸 변명하느냐 하는 걸 들어봐야 됩니다. 재판도 들어보다 보면 양쪽의 말을 들어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봐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도록 맡겨야 되는 겁니다. 청문회를 안 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뭐 보이콧보다는 수년을 원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곧 열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야 간사들이 만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상에 대해서 바로 계기가 되면 속개가 되면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여야 간사가 오전에 충돌을 했습니다. 어떤 말싸움을 했는지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 청문회가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의 위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이것은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이고 단독 청문회이고 일방적인 청문회일 뿐만 아니라 이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3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건에서 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배 내지 4배 정도의 높은 자료를 요구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이 과거 총리검증 때보다 지금 4배 가까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료 제출들을 요구했는지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없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것을 이유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지금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무총리와 현장인데요. 임명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만 나와서 지금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또 정의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2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데 참 네, 그럼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괴감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요구한 한덕수 후보자 자료 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별산 후보자의 붙인 못친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그리고 최근 10년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일체, 30년 전 부동산 계약서 등을 요구했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만이겠습니까? 뭐 꼭 필요한 검증 자료도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좀 무리한 그런 요구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그런 일람표를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좀 이상해요. 후보자 별세한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70년 사무관인가인데 그 이후 봉급 내역 일체. 이건 최근 20년 일가족 국내외 공항 면세점 구입 목록.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도덕성 검증에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요청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선회하자면,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러나 저런 것들이 꼭 문제가 될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마지막 공직 퇴임 후, 이명박 총리 퇴임 후에 주미대사 이제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였죠. 네, 그 퇴임 이후에 지금 행적이 그것만 철저히 검증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이 이제 더 이상 공직에 무슨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래서 뭐 김앤장 고문료도 뭐 충분히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저는 그 고문료를 대가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만 철저하게 검증을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30년 전, 20년 전 이런 자료를 안 냈다고 해서 청문회를 안 하겠다? 이거는 결국 국민들이 논높이 판단할 때 이건 지나친 흐집잡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노 교수님 전에 동의합니다. 그 가장 중요하고 관심 갖고 일국의 총리로서 정말 적절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론스타 건이라고 보는데 김앤장에 재직할 때 론스타를 위해서 뭘 했는지 아니면 그가 정말 기능했던 건 뭔지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최근 10년간 총 재산이 한 84~5억쯤 되는 모양인데 최근 10년간 40억 원가량 늘었다고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이 석명할 필요는 확실히 있다고 보고요. 공사 구분이 좀 희미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미대사 관저에서 개인적 모임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진솔한 해명 내지는 설명을 꼭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지금 듭니다. 저희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김앤장 근무 당시 고액 자문료 논란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부부 호텔 피트니스 무료 사용, 관저에서 사적 동호회 개최, 주미대사 때 배우자 그림 전시, 남편 찬스 논란, 또 장인에게 매입한 주택으로 거액의 임대소득 지불. 지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저 문제를 다 따지려고 하면 사실 자료도 부족하거니와 저걸 언제 다 하겠습니까? 이틀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적인 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도덕성 검증 겸 그리고 직무 적합성 논란. 이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지거든요. 김앤장 근무할 때 1년에 5억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리고 물론 거기다 또 이제 기사 딸린 차까지 이제 제공받았고 사무실까지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와 같은 고액 고문료를 받고 뭘 했느냐? 그걸 따져봐야겠죠. 뭐 좋은 말로 로비스트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저분은 또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앤장이라고 하는 그런 로펌에 들어가서 그런 고액 고문료를 받고 일을 할 때 그것만 좀 따지고 캐도
과연 이분이 도덕성이라든지 직무 적합성, 공직의 적합성 이런 문제에서 적합한 분이냐를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거 보고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뭐 30년 전 자료 이런 거 안 냈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파행하시지 말고 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야당의 시간이고 여당은 자꾸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는 저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계속 뭐라도 조금 이렇게 청문회 하려면 본인 내는 자료에만 그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고 여러 가지 또 자료 어떤 뭐 제보도 받고 그렇게 해야죠. 부지런히 뛰어야죠. 네. 그러니까 저걸 안 하고 넘어간다, 저렇게 파행을 시키고 넘어간다 하면 오히려 야당, 민주당의 손해입니다. 저거는. 이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정권 바뀌고 첫 총리 때 제대로 일정대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틀 하게 돼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 허송해 버리면 내일 하루만 하냐? 그건 아니고 이틀을 다 하긴 해야 됩니다. 다시 일정을 잡을 텐데 제 생각에 아까 앵커께서 쭉 열거를 해주셨습니다만 5월 초까지 지금 청문회가 줄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 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거는 빨리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서 타결을 보고 자료 일부는 내는 성의를 보이고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한다던가 해야지 이렇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양쪽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그 후보자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지금 청문회는 5월 3일 있을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자진 사퇴 가능성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간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뭐 처음부터 이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그렇고 아마 당선인 입장에서도 자진 사퇴시키는 그런 정무적 판단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뭐 법적, 도덕적, 윤리적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되는 거죠. 얘기 들어보고 또 제출하는 자료, 뭐 과거 MRI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아들의 병역 문제, 또 두 아들 딸의 이제 그 의대 편입 문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본인의 해명하는 그런 걸 다 들어보고 이것도 최종적으로 다음에 국민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뭐 우리 소장님 여론조사도 하시지만 이 청문회 끝나고 나면 또 당사자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물어보거든요. 물어봤을 때 자료가 나옵니다. 그거는 자료가 나오면 그런 수치로 보이는 자료가 그때 돼서 본인이 충분히 뭐 해명했으니까 이제는 사퇴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저히 국민 여론이 봤을 때 저는 용납할 수 없다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또 사퇴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뭐 사퇴하라 마라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청문회까지 가서 양쪽의 공방과 변명을 충분히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강윤 소장님.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 40년지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40년지기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었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했죠. 게다가 그 하루인가 뒤에 또 이런 말도 나왔어요. 윤석열 당선자의 첫 번째 반응은 위법한 팩트가 있느냐? 그랬었죠. 그게 있다면 물리는 게 마땅하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다 그랬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는 그 위법한 팩트에는 법적 사항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모종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뭐잖아. 정무적 차원에서 사퇴시키거나 자진 사퇴를 본인이 발표하는 쪽으로 물꼬가 흘러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방금 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진 사퇴가 꼭 윤석열 당선인이나 새 정부의 과오를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멈추거나 주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낱낱이 따져보면 아들이나 딸의 경북대 의대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병역을 조금 수월한 것으로 받는 과정에서 좋습니다. 불법한 명백한 불법 또는 처벌이 되어야 하는 불법은 없다고 칩시다. 그렇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새 정부 스타트라는 첫 번째 내각들에서 갖고 있었던 모종의 기대, 제발 우리 같은 사람 찾아봐야 잘못 이사 다니고 이상한 논문 그런 거 할 일도 전혀 없고 아이 어디 편입학시키고 돈 어떻게 할 필요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 좀 내놔 보시오 라는 정치적 욕구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저게 수사기관에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청문회라는 게. 예.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런 점이 정말 정무적 판단이 아닌가 싶고 꼬리표 좀 안 따라붙는 후보들 좀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견해도 존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후보자 한 명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요. 지금 민주당은 사실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정말로 무슨 뭐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뭐 황태자냐, 뭐 소통령이냐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청문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뭐 자진 철회하라든가 아니면 뭐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 나오는 것은 자칫하면 민주당이 좀 뭔가 뭐 밀리나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자도 이렇게 당선인이 저렇게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 본인도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렇다면 사퇴 얘기만 하지 말고 청문회를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사퇴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국민 앞에 또 보여야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실력인 거예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나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정치 공세로 일관한다면 그것도 국민 앞에 별로 설득력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과연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공격 해명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대통령 관저가 이제 확정이 됐죠. 발표가 됐습니다.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이제 새 대통령 관저가 됐는데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 개임 여부가 지금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애초에는 뭐 공관으로 결정되기 전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뭐 한번 가서 보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명하는 걸 들어보면 그건 전혀 아니다. 정해지고 나서 이렇게 한번 보러 간 거다라고 하죠. 그냥 후자일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당연히 믿고 싶고요. 다만 물론 압니다. 지금 집무실을 이렇게 용산으로 급히 하다 보니까 관저도 꼬이고 그래서 설령 지금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한다고 해도 한 달가량은 서초동 자택 개인 현 거주지에서 다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저기 골랐던 건 아니거든요. 관저를 처음에 골랐던 것은 이곳은 아니고 수리비로 25억도 신청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저곳으로 바뀐 모양인데 급히 하느라고 그런 건 알겠습니다만은 저런 것들이 뭉뚱그려지면 국민들 바라보시기에는 아이고 뭐가 이렇게 급하고 놓치는 게 많을까 왜 저렇게 자주 바뀔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요. 꼭 사리 조리 정연화 그것도 중요할 때 있지만 뭐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막연하나마 많이들 생각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심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급하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대변인들이 명확히 설명을 좀 하면 그게 소통의 처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관저 쇼핑이다, 악의적 뭐 꼬투리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되니까 인수위 쪽에서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팀장이네요. 윤한원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 방문 후에 결정됐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저도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육참 총장 공간을 검토했을 때는 육참 총장 공간을 가보신 거고 또 외교 공간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나서 가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살아야 되는 집이니까. 외교 공간을 검토한 이후에 간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결정 전에 갔느냐, 결정 후에 갔느냐인데 인수위 쪽에서는 결정 후에 갔다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나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명을 해야겠지만 해명을 하는 측이나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하다는 생각 들어. 저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누가 가서 먼저 갔느냐, 뭐 나중에 갔느냐. 저렇게 얘기하는 뭐 쇼핑놀이 저런 거는 너무 치졸한 꼬투리 잡기고요.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육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그걸 받았고요.
근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든다, 낡았다. 그걸 아는데 한 달이나 걸리나요?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일처리가 왜 이러냐 이거예요. 둘러보고 너무나 지금 낡아서 안 되겠다. 이러면 빨리 다른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리모델링을 착수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어요. 하고 나서 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 보고 리모델링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결정을 한 달이나 걸려서 하나요? 이게 일처리가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참모총장은 저는 계룡대가 주로 있으니까 여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쓴다 그러지만 자주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교 공관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외교장관이 되는 사람도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 앞으로 외교장관은 어디 가나요? 그분을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에 사용하라 그러나요? 이게 연쇄 반응이 되는 거예요. 현재 사용 중이니까 뭐 현재 사용 중이니까 리모델링을 당장 못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외교장관 공간은 뭐 외국 손님들도 많이 맞이하고 해야 되니까 저게 꼭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은 나중에 어디로 가나요 또? 이게 연쇄 반응이 나는데 이거 일 처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저분도 아까 윤한홍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해봤고 국정을 운영해본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저렇게 한 달씩이나 지났다가 외교장관을 이제 와서 다 쓰겠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이게 사실 진짜 본질인 거죠. 뭐 쇼핑했느냐 안 했느냐, 뭐 결정하기 전에 봤느냐 나중에 봤느냐 이건 사실은 치졸한 꼬리 잡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렇죠. 그동안 실제로 리모델링을 시작한 것은 아닌지 좀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지방선거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여야 지방선거 대진표가 조금씩 완성이 돼 가고 있죠. 민주당은 최대 관심 지역인 경기지사 경선 투표가 오늘 저녁 6시에 마무리됩니다. 이강훈 소장님, 지금 일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경기도지사에 집중해서 경기도 주민분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고요. 민주당 어느 후보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쭉 불러드렸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전 대선 예비 후보가 1위였고요. 40%가 넘었습니다. 다음이 염동연,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인데 대개 10% 중후반이었어요. 뭐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뭐 다툴만 하다 또는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 흐름이 2주일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뒤집기는 힘들고요. 더군다나 오늘 저녁에 이제 경선 조사가 마무리되니까 경기도지사는 김은혜 국힘 현 의원대 김동연 전 부총리 이렇게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요. 서울시는 뭐 좀 이따 아마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은 붙박이로 돼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송영길 후보가 제일 가까이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송영길 후보가 돌고 돌아서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참 상처도 많았고 스크래치가 참 많이 났죠. 무질서했고 혼란스러웠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가상 대결을 좀 보겠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 대결 결과를 잠깐 보여주시죠. 지금 가상 대결 나오는데요. 자, 경기도지사 가상 양자 대결 보면은요. 김동연 후보가 48.8로 높아진 겁니까?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41%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상 양자 대결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두 조사의 한 주 사이 변화가 아주 극적으로 반대로 나타났어요. 지난주에는 43대 48로 김은혜 후보가 앞섰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지만 차이가 제법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 거는 오히려 반대로 48대 8, 48.8, 그러니까 49쯤 되죠. 그리고 김은혜 후보는 41로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대개 후보로 정해지고 나면 컨벤션 효과도 붙는 것이고 지지층이 결집이 되니까 특히 유승민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다퉜지 않습니까? 김 후보가 국힘의 후보로 정해지고 나면 일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것도 흡수되게 마련인데 줄었던 게 조금 이례적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김동연 후보는 아직 후보로 공식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꽤 큰 차이로 올랐거든요. 경기도 민심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이 붙었을 때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었어요. 예. 여기서는. 그렇죠. 그런 것들에 상당히 지금 다이나믹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 윤심이라 그러죠. 윤석열 당선자의 마음은 김은혜 후보에게 강력하게 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번 대선, 이번 지방선거를 새 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좀 안정시키게 국정을 안정되도록 국힘을 밀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같은 야당 후보를 좀 밀어줘야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나옵니다. 네. 마치 이재명, 윤석열 대선 득표율만큼이나 팽팽하거든요. 앞으로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이 부분이겠습니다. 그렇군요. 노동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사실 새로운 물결 대표였고요. 합당해서 당의 기반이 이렇게 다른 후보들보다는 많지 않은데도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유리하게 나오거든요. 그러게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이런 분들은 나름 경기도에서 오래 정치한 분들 아닙니까? 예. 이 결과를 보고 참 당혹할 것 같아요. 당혹스러울 것 같고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에 사실 뿌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관료만 지냈고 그런데 역시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와 막판에 이제 단일화하면서 결국 김동연 후보 뒤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게 먹히는 것 같고요. 그 지난번 출마 선언할 때 옆에 정성호 의원이랑 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큰 효과를 보인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지사는 뭐 행정가, 국회의원이라 이런 정치가보다는 네. 행정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조금 유리한 거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김동연 후보는 아무래도 정치를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관료로서 오랫동안 안정되게 국정 운영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사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쪽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까 먼저 뭐 김은혜 의원 쪽과 1대1 지사 그 1대1 대결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양자 대결. 결국 이제 후보가 그 결정이 되면 양당 후보 결정이 되면 네. 양쪽으로 다 이제 진영이 결집해서 대선 2차전, 네. 윤이 대리전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5%포인트 차로 이겼던 데니까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김은혜 후보가 그런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어떻게 그걸 뒤집을 것인가 하는 쪽에 아마 가장 좀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2차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그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네. 정경심 전 교수 이 사면 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을 제기한 측에서는 네. 전통 지지층 결집시키겠다. 그리고 앞으로 상당히 정치적 겨울이 예상되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제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데 네.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 중에 박지원 청년 대표 이런 분들은 대놓고 사과해라. 더 한 번 또 사과해라. 그래야 윤석열 새 정부 인사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국, 정경심 등등등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오늘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조국 전 교수는 바로 사과한다라고 또 답을 했고요. 조국 마케팅은 조금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요. 앞으로 또 이 말씀이 안 나올지도 몰라서 오늘 저희 KSOI가 TBS 의뢰로 조사한 건데요. 오세훈 후보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이나 박주민 후보 민주당 예상 두 후보에게 12%포인트 앞서 있는데 국힘의 독주를 견제해야겠다라는 여론이 한 47%쯤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은 36%에 채 미치지 못해요. 그럼 약 10%포인트가량이 국힘을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등 후보를 지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보는 것.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경기지사에서는 지금 윤석열, 이재명의 제2라운드 또는 대선 연장전이란 말입니다. 이재명의 대리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김동연 후보가 당내 기반이 없는데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초선 2년밖에 국회의원 한 적이 없는 김은혜 의원 역시도 대선 승리의 여파, 윤석열 당선인의 후견, 파견 이런 것 때문에 일거에 유승민 후보를 이긴 것뿐만 아니라 47, 8% 지지율을 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양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련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특히 저 송영길 전 대표가 참
딱하다 그것도. 네. 본인이 사실은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본인이 나섰는데 예. 그걸 자꾸 주저앉히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무리수에 무리수를 거듭한 그런 상황이어서 예. 민주당은 사실 송 전 대표 말대로 스스로 후보들의 경쟁력을 지금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일단 후보로 선출이 돼서 거당적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그것도 오세훈 후보도 낙승을 예상하기는 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영 간 대결이 되면.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치 이슈 분석하는 중에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파행 끝에 산회가 됐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한다는 뉴스 속보 앞서 저희 자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70대가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또 경북 상주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감시 소홀을 틈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좌 성향의 유튜버로 알려진 70대 표모 씨가 지난달 7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습격하는 장면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표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 분단을 즐깁니다. 우리 동족의 분단을 즐깁니다. 범행 계획적으로 저지르신 거 맞나요? 아닙니다. 모레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어제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동료 재소자가 처음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표 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상주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20대 남성 A씨가 달아났습니다. 도주한 A씨는 지난 21일 폭력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A씨는 지인과 면회 도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면회실 문을 열고 도망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붙잡는 대로 도주 경위와 함께 유치장 관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 낮 1시쯤 경기 양주시 온현면에 있는 서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0대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공장 4개 동 3,000제곱미터가량을 태운 뒤 2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매연 2터널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는 화물차가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집 근처 산부인과가 없어 구급차를 타고 20km 넘게 떨어진 병원으로 출산하러 가던 산모가 딸을 낳았습니다. 이송 도중 아기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구급대원과 간호사가 출산을 도왔고 산모와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산후조리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유소 등 97개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단속 대상은 가짜 석유를 만들거나 유통하는 행위, 무자료 거래나 면세유 부당 유출 등입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며 석유류 불법 유통이 늘어난 걸로 알려졌는데 국세청은 업체가 세금을 탈루한 것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전방부대에서 또다시 사병들 사이에 성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군 당국이 가해자들을 구속하지 않았다면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A일병은 지난해 12월 해병대에 입대한 뒤 연평부대로 배치받았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선임 2명에게서 극심한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러다가 지난달 말부터는 급기야 성고문까지 가했습니다. 오후 3시쯤
비상병이 피해자를 불러 격투기를 가르쳐주겠다면서 침대에 눕힌 뒤 팔을 꺾었고 이 모습을 본 A병장이 합류해 피해자의 배를 꼬집다가 옷을 벗겨 젖꼭지에 빨래 집게를 꽂으면서 괴롭힌 겁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B상병과 C상병이 씻고 나온 피해자의 음모를 동의 없이 밀어버리고 이후 흡연장에서 다른 선임들에게 성기를 보여주라며 바지를 벗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급식실에서 손으로 비빈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이른바 식고문까지 가했습니다. 거듭된 가혹 행위 뒤에도 피해자는 부대 악습에 따라 가해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가해자들은 군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가해자 구속과 연평부대의 해체,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해군 검찰단은 당장 가해자 선임 3명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인권 침해를 방조한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부대 진단을 통해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도 서둘러 확인하고 이들도 보호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로 분리 조치했으며 가해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동방정교 부활절인 일요일 마리우폴에 고립된 우크라이나군 아조우 연대가 공개한 드론 촬영 사진입니다. 성한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내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봉쇄된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과 민간인 1,000여 명도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Христос воскрес, шановна Україна. Сьогодні великий день. І навіть попри це ворог продовжує скидати авіаційні бомби, гатить корабельна артилерія, стріляють гармати, продовжують бити ворожі танки, піхота пробує штурмувати. 러시아군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21일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뒤 지상군을 진입시키지 않고 있으나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항복을 강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제철소 근처에서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Не забудеш про Маріуполь і його героїчних захисників. 폐허가 된 마리우폴 시내에서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마리우폴이 21세기 최대의 전쟁 범죄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리우폴에서 살해된 민간인의 수를 최대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집단 매장지의 위치가 위성사진 등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새로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전투가 계속돼 상대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두 나라 군 대변인들이 밝혔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부터 터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각각 방문합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24일 밤늦게 수도 키이우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회동했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이번 우크라이나 동시 방문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국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입니다. 이번 회동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성사됐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국무 국방장관의 방문 예정을 공개한 뒤 무기와 안전보장 모두에서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레스토비치 보좌관도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으면 민간인이 학살된 부차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미국 측이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2주 새 12억 달러의 무기 지원을 발표하는 등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래 지금까지 모두 33억 달러의 군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이 터키 수도 앙카라를 방문해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이어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차례로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각각 만날 예정이어서 순방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7시 반에 소집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검수완박 중재안,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었었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에 합의를 했고 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조금 전 뉴스 속보를 보면 검수완박 중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주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오늘 법사위를 열어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법사위 7시 반에 소집을 했고 검수완박 중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도 같이 논의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민주당이 법사위에 7시 반에 소집해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겨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통합을 외쳤고 패배한 르펜 국민연합 후보는 오는 6월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 성향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와 5년 만에 겨룬 리턴 매치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머쥐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결선 투표에서 58.55%를 득표하며 르펜 후보를 17.1%포인트 차이로 물리쳤습니다. 5년 전 32%포인트 차이로 대승을 거둔 것에 비하면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 의지를 밝히고 르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분노에도 대응책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t je sais que pour nombre de nos compatriotes qui ont choisi aujourd'hui l'extrême droite, la colère et les désaccords qui les ont conduits à voter pour ce projet doivent aussi trouver une réponse. 프랑스가 대선에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한 이래 극우 정치인이 결선에 올라간 것은 2002년, 2017년 그리고 올해까지 모두 3번인데 갈수록 극우의 기반이 넓어져 왔습니다. 극우라는 거부감 때문에 주류에 속해본 적 없는 자신의 정치 세력을 주류 정치 세력으로 부상시킨 르펜 후보는 대선 결과에 승복했지만 오는 6월 치러질 총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Nous lançons ce soir la grande bataille électorale des législatives. Je mènerai cette bataille aux côtés de Jordan Bardella avec tous ceux qui ont eu le courage de s'opposer à Emmanuel Macron au second tour, bref, avec tous ceux. 극우 세력이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극좌 후보인 장리크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도 계속 싸우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어 6월 국회의원 선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기아가 포수이자 중장거리 타자인 박동원을 트레이드로 영입했습니다. 하필 상대팀이 키움이어서 현금 규모 등 세부 내용을 세심하게 살폈던 KBO는 고심 끝에 결국 승인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직전 급하게 기아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키움 안방마님 박동원. 키움과 기아가 박동원을 김태진과 2023년 신인 2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현금 10억 원과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단행한 겁니다. 기아는 프랜차이즈급 스타 박동원의 가세로 포수진 전력이 두터워지는 건 물론 타선 짜임새도 촘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김종국 감독 역시 박동원이 공수에서 기량이 검증된 선수라며 좌우 타자의 균형을 이뤄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승인 요청을 받은 KBO는 이틀간의 논의 끝에 트레이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승인했습니다. 트레이드는 구단 자율사항이지만 전력 측면에서 상식을 벗어난 거래인데다 당사자가 선수 팔기 등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킨 키움이어서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순순히 승인하지 않겠다는 신임 허구현 KBO 총재의 의사도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뒷돈을 받아가며 주전들을 처분해 구단을 연명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데다 또 다른 트레이드 카드가 있을 거라는 소문도 무성한 키움. 박동원 트레이드를 승인한 KBO에게 음주운전 강정호의 복귀 요청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안방에서 열린 세계 폼세 선수권에서 12회 연속 종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폼세 선수권 대회에서 전체 36개 부문 가운데 금메달 20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축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시즌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김종겸이 슈퍼 6000 클래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종겸은 어제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결승에서 가장 빠른 41분 08초 106을 기록했습니다. 4월 끝자락에서 날이 무척 요란합니다. 때이른 더위에 이어서 밤사이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강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조금 전 이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리겠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간 많은 곳에 3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 남부 많은 곳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밤사이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 피해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10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23도로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